2026년 1월 17일 동부 표준시 새벽 2시 47분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부가 멈춰버린 순간이다. 만약 누군가 이 시각에 깨어 런던이나 싱가포르 혹은 뉴욕의 트레이딩 룸에 있었다면 그는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다. 수천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차가운 푸른 빛 속에서 수십 년간 쉴 새 없이 깜빡이던 호가창의 숫자들이 일제히 얼어붙었다. 시장은 붕괴하지 않았다. 가격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 아니었다. 정반대였다. 은 가격 차트는 중력을 거스르듯 수직으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서 예고 없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것은 조정도 아니었고 일시적인 서킷 브레이커 발동도 아니었다. 전 세계 모든 거래 단말기에는 동일한 네 단어만이 섬뜩하게 전멸하고 있었다. 거래 중단, 불가항력 선언. 이 네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하지만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톱니바퀴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2022년 니켈 시장의 혼란이나 과거 게임스탑 사태는 이 사건에 비하면 단순한 예행 연습에 불과했다. 이것은 특정 헤지펀드의 파산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란 정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인류의 부를 지탱해온 귀금속의 부분 지급 준비 제도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다. 은행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비상 브레이크가 당겨졌고 자유시장 경제라 믿어왔던 거대한 환상은 그 순간 종료되었다. 주류 언론들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블룸버그와 CNBC 같은 거대 미디어들은 침묵하거나 다른 뉴스로 시선을 돌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날 새벽 2시 15분부터 2시 47분 사이에 32분 동안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조작된 시스템이 실제 수요라는 거대한 파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그 32분의 기록을 초 단위로 복기해야 한다. 그 짧은 시간 속에 현대 금융 시스템의 기만과 허구가 모두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시작은 고요했다. 뉴욕 시장이 마감된 후 은 가격은 온스당 31달러 40센트에 머물러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흐름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이 개장하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 상하이 금 거래소의 실물 프리미엄이 현물 가격 대비 4달러 20센트까지 치솟아 있었다. 이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었다. 지난 6주 동안 이 프리미엄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으며 이는 실물은에 대한 갈증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명백한 적색 경보였다. 서방의 금융가들이 잠든 사이 동방에서는 이미 실물 확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 2시 32분 정적을 깨고 첫 번째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쳤다. 4만 7천 계약. 이것은 매수 주문이었다. 종이상의 수치로 환산하면 무려 2억 3,500만 온스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 단 한순간에 시장을 강타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알고리즘이 이 주문을 흡수하고 마켓 메이커들이 개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가격은 단 14초 만에 32달러 10센트로 튀어올랐다. 방어선이 구축될 틈도 없이 뚫려버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매수세가 아니었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억눌려왔던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과 같았다. 그리고 6분 뒤인 2시 38분 두 번째 파도가 덮쳤다. 이번에는 6만 3천 계약이었다. 가격은 순식간에 33달러 50센트를 돌파했다. 불과 23분 만에 가격이 2달러 10센트나 급등한 것이다. 트레이더들이 공포를 느낀 지점은 가격 상승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이 보고 있던 타임앤세일즈 데이터, 즉 체결 내역창에서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도 사이드가 비어 있었다. 팔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화면 오른쪽의 매도 호가창이 텅 비어버린 채 오로지 사겠다는 주문만이 폭주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었다. 일방통행이었다. 그 어떤 가격에도 은을 내놓지 않겠다는 침묵의 시위였으며 실물 은을 보유한 자들이 종이 화폐와의 교환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새벽 2시 44분 은 가격은 35달러 20센트를 기록했다. 뉴욕 마감 가격 대비 4달러가 오른 상태였다. 불과 30분 만에 14%라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상적인 규정대로라면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했어야 했다.
5% 상승 시 혹은 10% 상승 시 거래는 잠시 중단되고 냉각기를 가졌어야 했다. 그러나 시스템은 침묵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래소 측에서 의도적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이미 그 시점에 거래소 내부에서는 정상적인 제어 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변동성 완화 장치로는 이 폭발적인 매수세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운명의 시간인 새벽 2시 47분 18초, 뉴욕의 코맥스부터 상하이, 런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은선물 시장의 화면이 동시에 멈췄다. 상한가 도달로 인한 일시 정지가 아니었다. 거래소는 불가항력이라는 법적 용어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것은 그들이 준비한 최후의 카드이자 패배 선언이었다. 15년간 지속되어 온 가격 조작과 허수 주문, 그리고 실물 없이 발행된 수십억 온스의 종이 계약들이 심판대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판을 엎어버리는 것뿐이었다.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는 계약법에서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하지만 2026년 1월 17일 새벽에 발생한 이 사태는 천재지변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재였다. 탐욕스러운 금융기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놓았고 시장이 그들의 목을 조여오자 룰북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조항을 꺼내든 것이다. 코맥스 룰북 섹션 18.4c. 아마도 대다수의 트레이더들은 읽어본 적조차 없을 이 조항에는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거래소는 매매를 중단하고 거래소가 정한 가격으로 모든 계약을 현금 정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현금 정산과 거래소가 정한 가격이다. 시장 가격이 아니다. 마지막 체결 가격도 아니다. 거래소 이사회가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임의의 가격이다. 은이 $35를 넘어 $40, $50로 치솟으려던 그 순간 그들은 강제로 거래를 중단시키고 자신들이 정한 헐값의 강제 청산을 명령한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 보호 조치가 아니다. 이것은 파산 위기에 몰린 거대 은행들을 구하기 위한 노골적인 구제 금융이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이들이 바로 거래소 이사회의 주요 멤버들이며 동시에 수억 온스의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던 당사자들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시 47분의 거래 정지는 단순한 스위치 조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시장이라는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 공정한 가격을 발견한다는 시장의 기본 원리는 그 가격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협하는 순간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300밀리언 온스가 넘는 매도 포지션을 감당할 실물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려는 찰나 그들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합법을 가장한 강탈이었다. 은을 매수하여 실물 인도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은 은 대신 가치가 폭락하는 종이 화폐를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매도 세력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이 32분의 드라마는 단지 숫자의 움직임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 과정이었다. 2시 15분의 평온함이 2시 47분의 혼돈으로 바뀌는 동안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깨달아야 했다. 자신들이 보유한 계좌의 숫자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화면 속의 숫자는 $35 20센트에서 멈췄지만 실제 거리의 딜러숍과 암시장에서는 이미 가격표가 사라지고 있었다. 공식적인 시장이 문을 닫는 순간 비공식적인 진짜 시장이 깨어난 것이다. 금융 역사는 2026년 1월 17일을 기점으로 다시 쓰여질 것이다. 그날 새벽 시스템은 멈췄지만 사람들의 공포와 욕망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소의 셧다운은 대중에게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은이 없다는 신호 말이다. 만약 은이 충분했다면, 만약 시스템이 건전했다면 거래를 멈출 이유가 없었다. 거래 중단 그 자체가 바로 지급불능의 자백이었다. 이제 전 세계는 1933년 미국의 금몰수 조치나 1971년 닉슨 쇼크의 버금가는 어쩌면 그보다 더 거대한 화폐적 지각 변동의 초입에 서게 되었다. 32분간의 짧은 폭등은 끝났지만 그 여진은 앞으로 수년, 아니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거래소가 내세운 불가항력이라는 방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그들이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실물 인도를 거부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통제권에 관한 전쟁이다. 통제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은 총탄이 오가는 전장이 아닌 변호사들이 작성한 수천 페이지의 약관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진행된다.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간과했던 코맥스 룰북 섹션 18.4C는 단순한 면책 조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 설계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미리 설치해둔 비상 탈출구이자 동시에 시장의 반대편에 선 투자자들을 가두는 함정이었다. 새벽 2시 47분에 선언된 불가항력은 자연재해나 전쟁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융기득권층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마주했을 때 발동하는 인위적인 방어 기제였다. 이 조항이 가진 파괴력의 핵심은 현금 정산이라는 네 글자에 숨겨져 있다. 선물 시장의 본질적인 약속은 만기일에 실물을 인수도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만기까지 버티는 이유는 종이 화폐가 아닌 실물 은을 손에 넣기 위함이다. 그러나 거래소가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현금 정산을 명령하는 순간 그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된다. 거래소는 실물은 대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에 해당하는 달러를 계좌에 입금해버린다. 언뜻 보기에 이는 공정한 보상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폭등하는 시기에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로 강제 정산받는 것은 자산의 몰수와 다를 바 없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그 정산 가격의 결정 방식이다. 이번 사태에서 거래소는 정산 가격을 32달러 40센트로 고시했다. 이는 실제 시장이 멈추기 직전인 35달러 20센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며 암시장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40달러 이상의 가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헐값이다. 결과적으로 실물 인도를 요구했던 매수자들은 온스당 최소 3달러 이상의 확정 손실을 입은 채 시장에서 강제로 축출당했다. 반대로 파산 직전이었던 매도 세력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채를 탕감받는 특혜를 누렸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다. 심판이 개입하여 승자의 주머니를 털어 패자에게 돌려준 명백한 경기 조작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가? 코맥스 이사회의 명단을 살펴보면 이 거대한 사기극의 배후가 명확해진다. 이사회 주요 의석은 JP 모건,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그룹의 임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의 중립적인 감시자가 아니다. 이들은 은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다. 즉, 선수로 뛰고 있는 팀의 주장이 심판의 호루라기까지 쥐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청산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스스로 경기를 중단시키고 룰을 바꿨다. 이는 이해상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구조적인 범죄 행위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침묵하는 이유 또한 이 구조적 결탁에서 찾을 수 있다. 규제 당국과 대형 은행 사이의 회전문 인사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오늘 은행을 규제하던 감독관이 내일은 그 은행의 고문으로 취직하는 시스템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감시는 불가능하다. 결국 불가항력 선언은 법적인 정당성을 가장한 월가의 자기 방어일 뿐이다. 그들은 자유시장을 신봉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을 때만 유효한 원칙이다. 자신들이 패배할 위기에 처하면 자유시장은 즉시 질서 있는 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억압된다. 이러한 패턴은 2026년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아도 분명한 운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 2022년 3월 8일 런던 금속 거래소 LME에서 벌어졌던 니켈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 그 사건은 이번은 시장 붕괴의 예고편이자 금융 카르텔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였다. 당시 중국의 거대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업체인 칭산그룹은 니켈 가격 하락에 베팅하며 무려 15만 톤에 달하는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공급망 우려가 커지자 니켈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톤당 29,000달러였던 니켈은 하루 만에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칭산그룹이 감당해야 할 마진콜 추가, 증거금, 규모는 80억 달러에 달했다. 정상적인 시장 원리대로라면 칭산그룹은 파산하고 그들의 자산은 청산되어 매수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들에게 분배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1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 금속 거래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단순히 거래를 정지시킨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을 되돌렸다. 3월 8일 새벽에 체결된 5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된 모든 계약을 취소해버린 것이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법적인 거래가 전산망에서 깨끗이 삭제되었다. 매수 버튼을 눌러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트레이더들의 계좌는 0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의 이익은 증발했고 칭산그룹의 손실은 없던 일이 되었다. LME가 내세운 명분 역시 시장 질서 유지와 불가항력이었다. 그들은 특정 회원의 파산이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명확했다. 대마불사. 거대 자본과 연결된 플레이어는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반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롱 포지션에 베팅했던 헤지펀드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철저히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그들은 정당한 승리를 도둑맞았다. 니켈 사태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남겼다. 당신이 카지노에서 돈을 너무 많이 따면 카지노는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거부하고 당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것이 현대 금융시장의 실체였다. 그리고 2022년 니켈 시장에서 벌어진 이 강도질은 2026년은 시장에서 훨씬 더 큰 규모로 재현되고 있다. 니켈과 은의 차이점은 그 파급력에 있다. 니켈은 주로 산업용 금속이지만 은은 산업재인 동시에 수천 년간 화폐로 쓰여온 통화금속이다. 니켈 시장의 붕괴가 특정 산업 생태계에 국한된 문제였다면 은 시장의 붕괴는 달러화 시스템과 귀금속 기반의 신용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그렇기에 개입의 강도는 더욱 세고 은폐의 노력은 더욱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니켈 사태 당시 칭산그룹은 중국 정부와 은행들의 지원을 받아 시간을 벌 수 있었다. LME는 거래를 취소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주었다. 하지만 지금의 은 시장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다. 니켈은 지표상 창고에 재고가 부족했을 뿐 생산량 자체는 충분했다. 그러나 은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수년째 지속되어 왔다. 코맥스 창고의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채굴 생산량은 감소 추세다. 이번에는 시간을 되돌려 거래를 취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실물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의 불가항력 선언이 2022년의 니켈 사태보다 훨씬 더 어둡고 불길한 이유다. 니켈 사태는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번 조치는 붕괴 직전의 부분 지급 준비 제도, 그 자체를 연명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다. 금융 세력은 니켈 사태를 통해 학습했다. 위기가 닥치면 룰을 바꾸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대중은 학습했다. 종이 계약은 언제든지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니켈 시장의 교훈은 명확하다. 거래소라는 중개자가 존재하는 한 당신의 자산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소의 장부에 적힌 숫자에 불과하며 그 숫자는 거래소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2022년 런던에서 삭제된 거래 기록들은 디지털 시대의 소유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묘비명과도 같다. 그리고 지금 그 묘비명 앞에는 은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더 과거로 돌려야 한다. 니켈 사태가 보여준 것이 거래소의 횡포라면 1980년 헌트 형제의 은 파동은 정부와 규제 당국이 어떻게 법을 무기로 사용하여 개인 투자자를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46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놀랍도록 동일하다.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1980년 텍사스의 석유 재벌 넬슨 벙커 헌트와 윌리엄 허버트 헌트 형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상대로 가장 대담한 도박을 감행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종이 화폐의 가치가 결국 0으로 수렴할 것이라 믿었고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실물 은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단순한 투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선물 계약을 맺고 만기가 돌아오면 실제로 은을 인도받아 비행기로 실어 날랐다. 그들이 확보한 은은 1억 온스에 달했고 6달러였던 은 가격은 50달러까지 치솟았다. 월가의 공매도 세력은 파멸 직전에 몰렸고 시스템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제국이 반격했다. 연방준비제도와 코맥스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헌트 형제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아니었다. 바로 규칙 변경이었다. 1980년 1월, 코맥스는 갑작스럽게 실버 룰7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칙은 신규 매수 포지션 진입을 금지하고 오직 청산 매도 목적의 거래만을 허용한다는 전대미문의 조치였다. 즉,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이상 은을 살 수는 없고 팔 수만 있다고 명령한 것이다.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아야만 하는 상황.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여기에 더해 코맥스는 증거금 요건을 살인적인 수준으로 인상했다. 헌트 형제는 폭락하는 가격 속에서 천문학적인 추가 증거금을 요구받았고 결국 보유하고 있던 은을 헐값에 강제 매각하며 파산에 이르렀다. 주류 언론은 그들을 탐욕스러운 투기꾼으로 묘사하며 조롱했지만 그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개인 투자자가 실물 인도를 통해 은행 시스템의 허점을 찌르려 할 때 기득권층은 룰을 바꿔서라도 그 시도를 분쇄한다는 사실이다. 헌트 형제는 시장에서 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조작된 게임판 위에서 심판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이 패턴은 2011년은 가격이 다시 $49에 도달했을 때도 정확히 반복되었다. 은 가격이 폭등하자 코맥스는 불과 9일 만에 증거금을 5차례나 인상했다. 계약당 $5,000였던 증거금은 21,000달러로 320%나 급등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던 롱 포지션 투자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고 가격은 일주일 만에 $26로 반토막 났다. 수요가 사라져서가 아니었다. 거래소가 매수 유지 비용을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2026년에는 증거금 인상 대신 불가항력 선언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에는 시장을 냉각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실물 재고 자체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증거금을 아무리 올려도 실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현재 사태의 핵심, 부분 지급 준비 제도의 붕괴다.